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그 아까 한건 이게 이제 읍제국가 관련된 내용을 쪽에 있는데, 그 읍제국가의 구조를 이제 볼게요. 이 국야제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쭉 보면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예.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국. 예, 국. 그래서 이게 이 국은 지금 나라 국자지만 실제로 이때는 나라 국자가 아니라 그 공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과 그 지배층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국의 구조를 보면 요 밑에 내성이 있고요. 이 내성 안에는 종려사직이라든지 각종 관아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사는 그 공간도 있고요. 또 바깥에는 향이라는 게 있는데 향은 국인들이 사는 사람들이야. 국인 지배층들이. 이들은 이제 되게 경대부 사계층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냐면 유민의 지배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 외에 나머지 지역을 다 야라고요. 야, 야. 그래서 요 국과 야를 합쳐서 국야 이렇게 이제 국야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종전 나중에 생긴 군현제와 대비되는 이제 그 행정조직을 얘기할 때 국야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야 안에는 여러 읍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있죠. 이게 읍이에요, 읍. 이게. 자, 이들을 이제 비읍이라고 해요. 일반 읍들을. 비읍. 근데 이 비읍 중에 좀 이제 큰 그 뭐냐면 읍이 있어. 여기에는 도라고 해서 이는 따로 경대부가 사는 읍이 이제 도라고 하죠. 예, 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도자일 때 도자 있죠. 도를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됐다. 그래서 이제 크게 구급이 이 도읍을 통제하고요. 도급이 그 밑에 영역이 있는 나머지 비읍을 이제 통제하는 구조야. 그래서 이렇게 읍과 읍 간의 어떤 누층적인 어떤 상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쭉 보시면 요 중간에 공백지대가 많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요 중간중간에 공백지대가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극지라고 해. 극지. 네. 극지는 사람이 살지 않거나 대개 보면 또 이제 얘들이 말하는 그 이민족들 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야. 예, 이건 극지들. 그리고 이제 대개 세력권의 외곽 지역을 이제 보통 공강 지역이라고요. 공강 지역, 산이나 이렇게 그 하천을 이렇게 하천인데, 예, 파란색이 하천이에요. 예, 요렇게 이제 세력권의 외곽 지역을 공강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국경이지만 엄밀히 말하는 국경은 아니고요. 그냥 요 부분의 이제 지역은 우리 세력범이다. 이렇게 이제 정할 때 공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극지, 사람이 별로 안 살았던 지역에 요 은락이 이제 해체되면서 여기에서 막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요. 이 극지가. 그러면서 요게 이제 수많은 새로운 마을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들이 형성돼.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리라고 해요. 리. 리. 그래서 읍을 대체해서 리라는 항촌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리를 홀조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야제가 아니라 뭘로 넘어가냐면 군현제라는 지배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군현제가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음락 공동체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나라라는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공이 사는 곳을 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후가 거주하고 주로 피지배층인 국인들이 거주한 거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이제 피지배민 중에 그 상위 그 지배층들 이 사람도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자, 그 국의 구조를 보면 요 국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구급의 구조를 보면 크게 내성이 있어요. 그 제후의 궁정이나 종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성을 각이라고 하죠. 각. 그 다음에 각과 그 다음에 내성 중간에는 향이 있어. 향. 향에서 이제 일반인 측량. 이때 일반민들은 우리가 평민이 아니라 국인들 얘기야. 우리가 이제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국인이 지배층을 한 것처럼 이들은 지배층이죠. 근데 이 향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 일종의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국이라는 것은 의미가 더 확장돼서
국가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국가라는 건. 자, 그다음에 이제 강자 중국 사회에서는 교라는 곳이 있는데 국가 야의 뭐 지역 사이에 있는 존재다. 거기도 읍이 설치됐다. 그래서 교가 국인지 야의 범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이거 알 필요 없겠죠. 그냥 교가 있구나.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야를 볼게요. 야는 크게 이제 비읍이 있는 지역과 극지가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비읍 중에 좀 큰 비읍을 도라고 해요. 도. 이 경대부가 거주하고 있어. 경대부가 이 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의 비읍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그 비읍 중에 제후일 쪽에 거주하는 분읍을 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 소국 비읍들을 자기 통제구역으로 두고 있다. 통치구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도라는 의미는 원래는 경대부가 사는 읍을 도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보통 수도의 의미로 도를 쓰죠. 수도 도자가 이름 도자죠. 자, 극지는 이제 읍과 읍 간의 일종의 공백지대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읍이 이탈한 소농민들이 여기 개발돼. 그래서 침량이 형성되면서 이 극을 둘러싸고 여기 극지를 둘러싸고 이 땅을 누구 것이 할 것이냐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고 그걸 극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군현재단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음락 공동체 체제가 붕괴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본강이라는 것인데 이 본강은 타국 간의 경계 설정, 산림 계곡, 여기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의 의미는 아니야. 아직까지 면 지배는 아니고 정가 섬 지배였지만 이때는 국경보다는 영향권의 범위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월경지라고 하고 A 국가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지역대도 다른 국가의 읍이 있다고 했죠. 다른 국가에 속한 읍이.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영합국가적 모습은 띠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뭐 상고시대 때는 거의 비슷해요. 중국하고 뭐 삼한시대 내용 국가 음락공동체 조직 때는 비슷하죠. 요거하고 매칭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좀 보면 자, 이거는 서주부터 해서 춘추시대 때까지 이제 그 계층 구조인데 일단은 국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 대개 보면 어떤 사람 일단은 공이 살고요. 그리고 경대부가 살고 물론 일부는 이제 도에서 살지만 또는 사가 살죠. 요 정도 사는 국인들은 다 뭐냐 지배층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민인데 민들은 이제 뭐냐면 그 일반 비읍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구의 이제 계층 구조 볼게요. 구급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 구구를 지배하는 신분 질서는 작가 예다. 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지위를 말해요. 그래서 작은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서민들에게 서민들도 작을 받을 수 있다고 있지만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귀족계급만 받은 거, 국인계급만. 예. 그래서 예라는 것은 아까 이제 신의 건의 앞에 선사는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춘추시대 때는 예의 적용 대상은 인만 적용됐고 민은 적용이 안 됐어요. 민은 형벌만 적용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적용되기 시작한 건 전국시대에 넘어와서 적용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의 제일 높은 사람을 공이라고 하는데요. 제후죠. 주요 국사의 최종 결정하고 정신적인 지주 및 대표자다. 그래서 융사 공동체 수장이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국의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일치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선신에 대한 성공 제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외적이 주변에 쳐들어오면 여러 경대부들을 이끌고 경대부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통솔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를 종무에 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이에요. 융사 공동체 수장이다. 이 융사 공동체 수장 공이 되려면 어떤 물질적 기반이 있는 건 보다는 예전에 그렇게 이제 종법제도에 따라서 세습된 직위예요. 자기보다는 이제 자기 어떤 신보다는 어떤 권위 이런 권력 실제 권력보다는 권위에 입각해서 통치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공에 입각한 통치가 전국시대 넘어가면 가부장적 군주관으로 바뀌게 돼. 융사 공동체에서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의 자손들이고 그 좀 지배층의 상위 집단들이 대부예요. 대부 중에 경을 이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 중에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대부 중에 국의 최고 지책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유력 명문 시족장이다. 그래서 군사정관이면서 국정을 총괄하는데 그래서 그냥 합쳐서 경대부라고 해요. 총칭해서. 그래서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에 주로 거주하고요. 그 자기가 통치하는 비읍의 체읍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물질적인 거나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병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전쟁 났을 때 앞에 공의 지휘 아래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춘추 중기 후기 넘어가면서 이 경대부 중에 뭐냐면 유력자가 세경가라고 해요. 세경가. 이 세경가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극상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전국시대 때 왕이 되는 거야. 왕. 그런데 이제 왕이 되는 세경가, 경대부들은 일부 계층에 불과한 거예요. 1%만 되고 나머지 99%는 다 몰락을 해요. 자기끼리 싸우다가 춘추시대 때 전국시대 다 거쳐서 싸우다가 몰락을 하고 일반 평민이 되거나 심지어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대부들은 그 일부만 왕이 되고요. 나머지 춘추시대는 거의 대부분 자기끼리 싸워서 몰락했다. 일부 세경가들만 하격상을 거쳐갖고 왕이 되고요. 그러면 그 공백을 메꿨던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 아래에 있었던 사계층이야. 사계층. 자, 사는 춘추시대 때는 경대부의 자손들, 말단 지배층이었어요. 이들도 국인에 포함돼요. 원래 이제 경대부보다는 그렇게 이제 이름은 날리지 못하고 인명의 존재였지만 집단적으로 상당히 센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라는 개념이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중시 지식이나 관료를 의미해요. 이거 바뀌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사는 말단 지배층이었고 그 다음에 전사 집단이었는데 나중에 전국시대 들어가면 뭐냐 일반 장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학문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사계층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죠. 공자는 원래는 집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무당 쪽 외가는 무당 쪽에 안신여가 그래서 무당 쪽에 이제 집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집안이 비천하더라도 이 능력이 있으니까 학문적 능력이 있으니까 사계층으로서 이제 대접받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초창기 때 춘추와 서주시대 때 사계층은 말단 지배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단 지족의 전락한 계층인데 이 사계층의 어떤 증가와 사형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경대부하고 그러면서 그 계층이 훨씬 더 확대돼 나갔다. 예, 그래서 말단 지족이지만 그 경대부와 공의 관계에서 볼 때 10촌, 20촌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밑에 있는 집단이죠. 하위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전사 계층이었다. 그래서 보통 춘추 시대까지 주로 전쟁을 이끌었던 계층들은 사예요. 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하면 우리는 선비사자로 해갖고 이게 문간의 의미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사무라이 사자로 읽어요. 그래서 무간의 의미도 이제 하죠. 무인의 의미도. 근데 일본 쪽이 원래 의미가 맞아요. 원래 사라는 거는 도끼를 드는 형상을 뭐냐면 묘사한 거예요. 이 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전사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들은 유계를 이끌고 그 뭐냐면 군사적 기술을 이끌고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적 위치로서 참정권 행사하고 결명을 통해 지배층과 결속된 집단이죠. 그들은 이제 약간의 전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일부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급 관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경대부의 가재나 읍제를 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 경대부의 가신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개인 하나하나는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아요. 그렇지만 집단별로 되게 세. 그래가지고 이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서 그 공의 계승과 폐립 결정을 하고 어떤 공의 어떤 계승하고 공이 마음에 안 들면 폐립도 할 수 있어요. 외교에 관여도 하고 세족 간의 항쟁에 참여하면서 뭐 참모로서 또 활동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상당히 집단적 파워가 강했다. 그래서 나중에 경대부들이 경세가들이 자신의 힘을 모을 때 이들의 한심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산림수택을 자신의 이제 가산화시켜서 거기에 나온 물질적 재원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과 임역적 관계를 맺고 그러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렇지만 한계는 집단적 힘은 강하지만 그들 하나하나는 벌심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종족 질서의 한계 속에 족당의 장을 위결다는 인명적 존재였다. 집단을 뭉쳐가지고 뭐냐면 캐스팅 구도를 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한 그 사계층에서 뭔가 주도해가지고 나서서 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인을 좀 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은혜 유민이나 그 토착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되게 농경에 종사를 했고 전쟁의 종군, 그러니까 보조적인 존재죠. 보병으로 존재했고 노역을 동원했고 주된 생산 계층인데 요 민이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때 이제 전국시대는 뒤에 얘기했지만 보병이 주적이에요. 민인 보병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공을 세우면 자기도 받을 수 있어. 예전에는 자기는 그 지배계층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능력에 따라서 윗계층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계층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당시 춘추까지는 민의 존재는 그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기타 보면 상인 노비가 있는데 상인은 은나라 유민들로 구성됐다고 하고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계층이라고 인식할 만큼 그 수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상공이 발달되고 유통경제가 발달되면서 상인 집단 수가 확 늘어났죠. 그래서 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업 공상 중에 하나의 이제 뭐냐면 계층으로서 확립됐다. 노비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이 뭐냐 사적 유물론에 따라서 이 노비 존재가 상당히 부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노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좀 있긴 있지만 전쟁포로 뭐 채무 통해서 노비가 발생했지만 생산력에서 그렇게 뭐냐면 큰 중요성을 못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민들이 주로 했고 그냥 보조적이었다, 소수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로마 시대처럼 이게 생산 도구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그 당시 일본이나 그런 사람들은 노비, 노예 전제가 그렇게 생산력으로서 크게 뭐냐면 주요 뭐냐면 부분을 차지했던 건 아니었죠. 물론 조선시대는 좀 약간 다르긴 하는데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음락 간의 통치 방식은 음락의 기존의 어떤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음락 수장을 매개한 총체적 지배였다. 그래서 직접적 그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이제 음락 수장층을 매개로 해서 음과 상호 유충적인 지배 관계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족적 질서가 되게 강했고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생산력 저하.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철기 농기구가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노동 방식을 이제 하게 되죠. 공정공영, 공동 노동 방식이나 공정공영 이런 것들 주의 조법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종전의 응답 공동체 해체하고는 이렇게 이제 공전에서 뭔가 그 상위 그 지배층들이 이득을 챙길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응답 공동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수장층을 매개로 통치를 했던 거야. 예. 근데 이제 철제 농기구가 확산되고 그다음 토지의 사회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음락이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음락 공동체 이제 수장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수장치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민 지배 체제다.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춘추 시대 때 이제 사회 변화, 사회 경제 변화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아까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좀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이제 좀 하겠지만 일단 개간 차원에서 좀 얘기할게요. 심화교육에서 하겠지만 개간 차원에서 이걸 좀 보면 일단 정치적으로는 영토국가 9년제 관료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춘추에서 전국이에요. 춘추에서 전국으로. 이게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요 춘추에서 전국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있고 여기 좀 곤친 게 음주라는데 이게 춘추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가나다를 이제 뭐냐면 춘추 시대 다 포괄하려면 가나다를 이제 이렇게 은주 춘추 시대라고 하지만 요 가 내용은 어미가 은주가 아니라 춘추거든요. 그래서 은주보다는 춘추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봉건제 유지하고 뭐 대의명부의 패권사원, 그다음 읍제국가였고 전국시대는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경대별 하극상, 그래서 군현제도, 그래서 봉건적 질서, 군신관계, 가부장 군주관이 형성이 됐고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그랬던 우경, 수리시설 확충 같은 농업생산의 증대 있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량 향상에 따라서 시적 공동체 집단 경작이나 공동 소유에서 개별 경작과 토지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라는 그런 생산 단위가 부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너나라 초세보다 그래서 개별 경작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초세부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 경제의 폐지를 의미하는데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노나라 같은 선진 지역에서만 일부 보인 거고 아직까지는 그 공동 경제의 대세였다. 그렇지만 뭔가 그 개별 경작이나 공동 경제의 폐지를 알려주는 어떤 단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사회가 발전되면서 상공이 발달되고 농산물 상품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다음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업도시가 등장하고 청동화폐 같은 게 등장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부분 보면 춘추시대는 아직 시족공동체 사회가 남았죠. 음락공동체 사회가. 근데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시족공동체, 음락공동체 붕괴되고 가단위의 이제 생산이 사회가 되고요. 요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철제 농기구의 보급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봉건귀족들 대신에 새로운 관료제나 작제에 의존한 사인치기에 대두돼서 실력주의가 등장했고 그리고 서민들도 국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자, 군사적으로 보면 춘추시대는 경대부를 중심한 전차전이지만 전국시대는 그 국가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쟁 규모가 장기화되고요. 규모도 더 커졌죠. 그리고 전차적으로는 기마전과 보병전으로 바뀌었다. 특히 보병이 주축이 돼요. 보병이.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존재였는데 반해서 이제는 농민이 주요 존재였고 징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병적인 변화 원인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좀 설명하고요. 자, 민족의 개념이 확대되죠. 그래서 예전에 춘추시대 때는 주로 이제 그 중원에 있었던 민족들만 이제 했는데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원뿐만 아니라 병방 외곽 지역에 예전에는 뭐 자기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민족처럼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뭐냐면 중화민족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중화민족이라고. 자, 그래서 중화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지금도 중화의 범위가 확대되죠. 이건 좀 나중에 현대사 얘기할 때 하지만 지금의 중화의 범위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한족뿐만 아니라 그 몽고족 그다음에 뭐 위구르족 이런 다 중화민족이야. 그걸 좀 뒤에 대민족주의라고 하거든 중국에서는요. 자, 랑치차오가 주장한 건데 이 대민족주의를 이제 중화민족이라고 하고 시진핑이 이게 주장한 것도 중화민족도 한족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한족뿐만 아니라 그 여러 그 소수민족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일은 춘추시대 때의 어떤 주대 봉건질서, 읍제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지난해 통일제국의 수입의 기반을 구축한 시대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전한 시대였지만 경제사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대충.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요거보다는 요거는 이제 동양사 심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먼저 볼게 정치적인 측면 관련된 볼게 정치 구조의 변화. 잠깐만요. 저 물을 좀 떠올게요. 네. 자, 정치 구조, 전국시대 정치 변화를 보면요. 음락국가에서, 아까처럼 말한 음락국에서 일종의 영향을 가진 영토국가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 시족적 질서가 해체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메꿀 수 있는 군현제가 등장했고, 그리고 관료제도가 발생했다. 사가 이제 그 관료제도를 주로 이들량 하죠. 그 다음에 공시세타 세족이 등장했다. 세족은 되게 경대부. 근데 주의할 것은 경대부도 99%는 몰락했다고 했죠. 그 중에 일부만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종전의 공실과 제후 가문과 세력과의 투쟁, 하극상 내용을 볼게요. 이 하극상의 배경을 보면
일단 주술적 세계관의 쇠퇴.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공신의 주요 역할, 공의 주요 역할이 제사거든요. 조상신에 대한 제사.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이 조상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점점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조세로 바뀌어. 그러면서 예전에는 공을 건들 경우에는 조상신의 노움을 받아서 자기 일족이나 그렇게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관념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맹과 반의 방, 맹과는 맹세했다가 반은 뭐냐면 맹세 깨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상위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제후국가 제후국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냐면 공과 경대부, 경대부와 사회에서 또 맹세를 했다가 왜냐면 또 자기 필요했다가 반을 하는 반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어떤 맹세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조상신의 관념도 없어져.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 멸국치연의 지배 방식 등장. 그리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국도가 점점 요새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시 이제 쇠퇴하고 세가가 이제 대두하게 돼요. 특히 이제 세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읍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비읍에 나온 산림주택 가산을 통해서 경제 기반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공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총괄적인 존재이지 실권이 본래 없었어. 경제 기반도 없었고 군사력 기반도 없었던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시 이제 그 쇠퇴하니까 기존의 공시대에서는 공은 국력의 강화와 군비의 충실로 나름대로 가부장적 군주관으로 전환을. 근데 가부장 군주관 좀 얘기했지만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 기반. 근데 공이라는 사람들은 물질적 기반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인들에게 그 세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인들, 특히 사계층의 집단적 반발이 불려냈고, 그리고 실제 기반을 갖고 있는 세족과의 투쟁 속에서 점점 공시 쇠퇴돼요. 그래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전국시대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시 집안이 없어. 대부분 예전에 경대부 세경가 집안들이 뭐냐면 하극상을 일으켜갖고 왕이라고 칭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대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아까 비읍민들 병력을 확보하죠. 이때 비읍민들은 이제 사계층이 아니라 일반 민계층이야. 이 민계층을 이제 무장화시켜서 군사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체읍 자기의 이제 뭐냐면 그 지배하에 있는 읍들을 착취해 강화시켜 불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 체읍에서 공동으로 이용했던 산림주택이 있어요. 산림주택은 상가, 임야와 호수, 뭐 택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이 산림주택을 뭘로 사용했냐면 국가의 제사 아니면 마을 공동 제사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지였어. 근데 이런 것들을 산림주택을 뭐냐면 공이 아니 그 경대부가 자기 걸로 만든 거야. 이걸 산림주택 가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산하면서 요거를 이제 이걸 가산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물자들을 누구한테 주냐면 사인들에게 줘요. 사인들. 사인들 사계층들에게 사계층에서 인기를 끌게 인기를 얻고 왜냐면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군사력이나 관료 조직 등등을 만드는데 권한을 확대시키는데 이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대부들은 민계층을 착취했지만 사인계층들은 그 당시 지지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림수도에 가산해서 들어온 물질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과 임역적 관계를 이제 맺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자신의 이제 관료나 군인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기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종전의 어떤 그 종법 의식을 통해서 융사 공동체를 통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질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기반으로 해갖고 충성을 맹세해요. 이걸 이제 뭐냐면 임역적 관계를 바탕한 가부장적 군주관이죠. 가부장 군주관. 그래서 가부장적 군주관은 단지 그 사람이 그 예전에 혈통에 따라서 예전에 세습에 따라서 그 조상씨 모시는 그런 의식에서 이제 그 군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질 권력과 기반, 물질 기반을 가지고 통해서 권력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부장적 군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국인 측의 시혜를 통해서 지지를 확보했고요.
왜냐면 이제 진병제 학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 이거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 끝난 후에 사무라이들이 이제 자신이 군대 나가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일반 평민들도 군대 간다니까 불만 생길 수가 없죠. 자신의 이제 특권이 박탈하니까 마찬가지야. 국인출도 불만이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이제 살림수대 가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뿌리면서 물질이 뿌리면서 그걸 부마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비은민들에게는 거꾸로 부세 제도를 강화시켜서 그들 수탈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력 집단이나 가신세력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충성을 맹세해서 가부적 군주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 이제 유역 세족과 가신 주 4계층 간에 인역적인 질서가 형성되고요. 맹약 관계가 아닌 기존의 어떤 그 피를 묻히고 사표하고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수수 관계,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수수 관계를 따라서 맺어진 인적 관계고 이게 이제 가부장적 군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세족과 연합 공동체제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끼리 권력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이제 충돌하고 그러면서 99% 세족들은 또 소멸돼. 그리고 이제 심히 왕빵인 사람이 대장이 이제 왕이 되고 그러면 세족들이 소멸되면 그 역할 누가 해요? 사인들이 이제 하죠. 예, 사인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적인 걸 진나라 때 육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육경. 육경이 둘러싸고 자기끼리 싸우다가 나라를 나눠가죠. 한이조 세계 가문 멸망당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노예 사만 세력들, 그다음 제나라 전시 세력들이 또 그 공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고 뭐 등등해서 세족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심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나머지 세족들과 왕들 공을 제치고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왕이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군현제 출현이에요. 군현제. 이 군현제는 춘추 중기에서 이제 전국 초기 때 이제 출현됐는데 주로 중원 외에 양쯔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 있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오나 그 다음에 월, 뭐 초 이런 나라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현이 설치됐던 기록을 초에서 이제 처음 나오거든요. 그것이 중원 지역까지 확대돼 나가는데 자, 일단은 춘추 시기 때 이제 그 9년제 등장에 운납공동체 해치가 먼저 들어왔죠. 이건 철기 생산의 확대와 관련되는데 이 철기 생산의 확대가 가능하면서 이제 토지가 사유화되고요. 그리고 이 운납공동체가 이제 공동경작을 매기로 했잖아요. 근데 공동경작이 무너지면서 철기 바탕으로 해서 가를 중심한 토지 개별 경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음락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제 니 같은 형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발견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춘추 시대 때 들어가면 멸국 치현이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중후기 때 등장하면 자 그러면서 현이 설치되기 시작하는데 자 현과 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뭐 어떻게 설치해? 근데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죠. 일단은 중요한 그 견해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첫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현이 설치고 하고 나서 현이 많아지니까 그걸 총괄하기 위해서 군을 설치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처음에는 군이 변경 지역에 이제 설치를 했고, 근데 근데 현은 중앙에 설치됐던 행정구역인데, 나중에 변경 지역에 사람이 몰려들고 변경이 개별되면서 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군이 상위 행정단위가 되고 현이 하위 집단이 됐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또 견해가 있어요. 3번은 이제 현의 성격 관련된 문제인데 현은 원래는 변경을 방해하는 군사 거점이었다. 예, 군사 거점이었다라는 설이 있고 또는이에요. 예, 또는 중앙 직할지에 설치됐던 것이 현이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현도 그 현과 군도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치했는데 예전에 이제 구현과 신현, 병군 이런 것들 나눠서 지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타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진해 군연제는 일률적인 게 아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한 이후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진단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진을 말한 거예요. 진시황 이전의 진. 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군연제가 실시되었다. 내군에는 예전에는 지역이죠.
그 9년과 10년이 있다. 예전에 통치 지역 본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통적인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9년과 달리 신년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3인 정책이 있었다. 강제가 실시하고 3인이라는 것은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야. 그다음 병군 본지가 아니라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민족을 지배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병군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의 종족과 습성 및 사회적 발전 단계에 맞춰 차별적 지배를 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형과 군의 통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요 형의 성립 과정은 그러니까 형과 군의 성립 과정과 교내죠. 예. 요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나오진 않을 거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성립 보면 배경은 이제 춘추 중후기에 나오면 정복 전쟁이 나죠. 그러면서 멸국 치연을 나요. 그래서 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치연은 뭐냐면 현을 설치하죠. 그 지역에. 가정원과 성격을 보면 중원 외곽에 위치한 초나나 진나 등이 주변의 이민족을 멸하고 중원에 진출하는데 이들이 군사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국을 전신했기에 소금이 많이 보유했으며 설치 당시에는 큰 국무 이후에 현이 점차 세분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9년제 같은 경우에는 분권적인 열국 봉건 체제를 부정하고 군주에 의한 지배 방식을 행해졌다. 그래서 춘추 중후기 때 등장해서 정치때 일반화되고 우리가 진시황이 실시한 9년제가 실시했다는 내용은 진시황이 9년제를 처음 실시한 건 아니라 9년제를 체계화시켰다 이라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예, 이미 춘추 중기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교과서에 보면 뭐 춘추 시대 때는 그 멀국시험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건 교과서는 이제 도식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여기는 좀 더 세분화시켜 갖고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춘추 초기와 중후기 그 다음에 뭐 진시황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의를 보면요. 그 권력의 집중도, 지배력의 간철도 등등에서 그 당시 이제 춘추의 현과 전국의 현은 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춘추의 현은 군의 지배층을 인정하는 그런 현인데 반해서 전국의 현은 중앙의 관리를 모두 파견한 통치하기 때문에 동질적이 못하고요. 그래서 이 9년제의 실시는 신질서를 모색하고 종전의 음락공동체 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음락공동체에 매개됐던 조상신을 매개한 시족적인 어떤 질서가 파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멸국 시험 과정에서 예전에 살려뒀던 그 지배식품 다 처형시키고 그다음 종묘사직을 아예 파괴시켜서 그 나라의 아주 상징을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배해서 거기에 궁현을 설치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또 비판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배체제 해체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부구조인 내부 계층 분화의 모색을 해야지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사회경제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9년제의 변화가 아니라 철제 농기구의 변화다. 근데 철제 농기구는 그 9년제의 변화가 이제 춘추 전국기 때 나타났잖아요. 근데 전국 시대 때 철제 농기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춘추 중후기보다는 그 전국 시대 철제 농기구의 변화에서 그 뭐냐면 9년제 어떤 실시 배경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견해 같은 게 춘추 중후기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정벌이나 정치적인 어떤 통합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찾고 있지만 여기에선 전국 시대 철제 농기구의 변화가 그런 은락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이제 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요 지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군현제가 확립되고 보급됐다. 그러니까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오히려 맞다라는 거죠. 앞에 정치적 변화보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또 춘추 시대는 또 사회경제적 변화도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회경제적 변화를 좀 이제 보면요. 자, 농업 생산의 발전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축적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농업 생산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철기가 널리 보급됐죠. 철기 농기구와 이 철기 농기구 보급에 대해서 이제 중국학계 견해와 보통 일본학계 견해가 좀 달라. 그래서 철제 농기구 보급에 대해서 이제 중국학계에서는 이미 춘추 시대부터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이제 서 있고
근데 발견된 유물 유적을 볼 때는 오히려 춘추 시대 때는 일부에 불과했고 이게 보급이 전국 시대 가서 일반화됐다. 그러니까 토지 사유화나 이런 것도 전국 시대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농업 생산 발전을 통해서 철제 농기구 발전, 보급, 그다음에 개별 생산 등등 해갖고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면서 잉여 생산을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 잉여 생산물 이제 교육업 상업이 발달되고 제연업, 철강업, 방지업 같은 수공업이 이제 발달되죠. 그래서 교환의 수단은 화폐 유통,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교통로도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상업 요지의 도시들이 형성되고 시장의 상권이 형성돼요. 그리고 시장과 시장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형성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이 예전에 신적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일단 뭐 팔 물건도 없고 그 다음에 단위가 좁기 때문에 막 여러 곳에 건치다 보면 여러 국가에 건치다 보면 장사를 못해. 근데 이제 몇 개 국가, 영역 국가도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 이동이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겠죠. 상인들의 이동이. 근데 이제 상인들 입장 볼 때는 몇 개의 영역 국가조차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의 단일 국가를 원하게 돼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경제적 측면을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일단 경제적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철기야. 철제 농기구. 왜냐하면 예전에는 춘추 시대까지는 춘추 중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철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이제 어떤 목기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석기를 사용해갖고 농사를 지었죠. 근데 목기, 석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힘이 들어. 인간의 노동력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음락공동체 공동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땅을 가질 수 없고 다만 경작지만 갖는 거지. 경작지만 소유지가 아니라 그 경작권만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이제는 개별 경작을 가능하죠. 가단위로 집안 단위 가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전에 음락 공동체에 입각한 공동 공장이 아니라 개별 경제 가능하니까 자기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유지들 매매 양도할 수 있고 그리고 종전에 음락에만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땅을 팔거나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락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기의 어떤 보급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그다음에 9년제까지도 더 확산시키는 어떤 배경이 된 거죠. 자, 그럼 농업 생산의 증가를 볼게요. 일단 철기가 널리 보급됐고요. 이거는 되게 전국시대 때 보급됐다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 다음에 우경이 사용되고, 우경은 이제 신경이 가능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땅의 지적을 회복시킬 수 있죠. 경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또 국가가 뒤에 있던 국가 단위의 수의사업도 하게 돼요. 수의사업도.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벌어졌던 항구지, 극지 지방이 개발되고 철제 농기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시위법 같은 것들이 사용됐다. 한진호법 해갖고 이제 한진호법도 발달됐다. 밭이나 이제 밭농사 이런 것들 이제 발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사유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영농도 형성이죠. 그래서 사유화가 되면서 일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제 자기가 이제 토지를 확대시키죠. 그러면서 대농장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 전국시대 말기 때는. 그 잉여 생산물을 갖다 파는 과정에 상업이 발달되는데 농산물이 상품화되고 그다음에 소금, 철, 전매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금, 철, 전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구제 때나 이제 전매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때 하도 유명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예전에 전국시대 때부터 군주들이 전매제를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소금과 철은 산림주택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산화가는 거서 전매제를 실시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부도 쌓고 자기가 필요한 관료제나 군사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 재정 비용도 됐던 거죠. 하여튼 시장이 형성되고 대도시가 번성하죠. 그때 이제 대도시에 보면 기록에 보면 위에 대당이라든지 안흥, 그러니까 조의 한단과 증양, 제나라 임치, 그다음 초의 왕국 이렇게 있는데 한국인의 중국사 보면 임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제나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임치 같은 경우에는 제자백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제나라에서 적극적 양성을 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물품화폐를 사용했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동화폐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기출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철전도 있었어. 철전. 근데 철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철전은 악금이라고 했고 동은 미금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하냐면 철보다 동을 더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가공이 뭐 그 동전 만들 때 그 동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철보다는 동이 시기성이 있어요. 시기성.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시기성. 네, 시기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써지네. 네, 시기성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 은, 동 이런 것들 주로 화폐에 사용하죠. 화폐 지금도 그렇죠. 그냥 금과 은과 동은 시기성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그 시기성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철은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 많이 쓰이고. 근데 이거는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동전 지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화폐로서는.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사 개론에는 그 내용이 있죠. 143번을 볼게요. 자, 중국과 달리 서양이나 오리엔트 지역의 화폐가 대체로 금, 은 같은 기금속에 주조된 반해서 춘추 전국시대 화폐는 청동을 소재로 한 것은 서주시대나 춘추 전국시대 한 것은 서주시대나 춘추 전국시대는 천은 악금, 동은 미금으로 취급되면서 철보다 동이 귀하게 인식했다. 시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주조에도 용이하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청동화폐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재질로서. 종류를 보면 황금, 지금도 그렇지만 금과 은은 뭐냐면 계속 화폐 사용하죠. 이거는요. 나머지 동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포전, 도전, 폐하, 뭐 동전, 이거 한전이라고 또 해요. 이런 것도 있다. 포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몰로 한이 조나 한나라나 위나라 조나라에서 이제 사용했던 건데 가장 그 보편적 농기 호미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요. 포전은. 예, 포전은 그게 이제 포전이고요. 그 밑에 이제 사진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이게 포전인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도전은 칼 모양이죠. 칼. 그래서 제나라 연나라 앞에요. 우리가 오늘 많이 듣는 명도전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도전의 이제 하나죠. 칼 모양.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폐하. 폐하는 뭐냐면 조개지인데 조개는 초창기 때 이제 등장했던 화폐고 동전이 있어요. 이거 한전. 이게 둥글둥글 거죠. 여기 보이는 청원 지방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상평동포 같은 거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됐죠. 네. 그래서 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한산율과 한유 차이가 존재했고 그다음 상공에 발달한 대도시에서 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화폐 사용 의미. 아까 이제 그 상품 거래가 하면서 그 뭐냐면 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화폐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업이 발달했지만 화폐를 사용할 만큼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재민지배 수단으로서 사용했다. 그래서 화폐를 통해서 국가의 잉여 생산을 초과 수탈하고 국가가 물가를 조정하고 환물제의 직접 수탈하기 위해서 화폐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설이 있던 것 같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함에도 고려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화폐를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잖아요. 물론 잘 안 됐지만 그게 뭐냐면 화폐를 통해서 국가가 잉여 생산물을 뭐냐 수탈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제하겠다. 그 국가 경제 그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력 발전의 시기에 그 견해 이거는 농업 생산력이죠. 그래서 이제 뭐 춘추 전국시대 때 철제 농기가 보급되고 우경 농기구 개량을 통해서 생산이 발전됐다는 건 일반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조금씩 이제 등장했냐 그 학계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세무라는 게 있어요. 초세무.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초세무라는 건 최초예요. 세금 세자죠. 무적. 최초 세금을
뭐죠? 문을 기준으로 했다. 이 문하는 건 토지 면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족법에서는 공존해갖고 노역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생산되는 땅을 갖다 바쳤죠. 근데 요거 초세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는 아니래도 그 당시에는 보유지라고 이제 개념을 보죠. 보유지, 경작지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보유지와 경작지가 당 자기가 가진 만 보유지와 경작지를 기준으로 해서 무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된 거야. 그 당시에는 보유지 경작지가 똑같이 분배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아갖고 좀 약간 불균형하게 부과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그런 가진 사람도 있고 보유지들, 그냥 어떤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지배층 입장 올 때는 공존에 가서 이대시키는 것보다는 똑같이 걷는 것보다는 이 빈부차를 고려해서 보유지의 어떤 그 소유 보유지에 따라서 걷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니까 이게 최초의 초세모라는 것들이 했나 봐요. 근데 기록이 노나 성공 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춘추인가? 거기 있는데 일단 이제 배경을 보면 공정경의 비효율성, 이제 공동으로 가갖고 이제 공정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일을 이제 공정에 가다 보니까 자기 사유지가 아니니까 어차피 갖다 바쳐야 되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시를 해야 돼. 일을 하나 제대로 하나. 그래서 강제적인 공정경영 및 수탈 비용.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관리 비용이. 거기에다가 은민의 이제 집단적 도산, 도망가는 거, 소극적 저항.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자기 토지에 관심이 있지, 자기의 보유지에 관심이 있지, 공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산에 집중은 주로 거기에 사전에서 하고 공존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제 사전에 세금을 걷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사적 토지 점유의 불균형성. 점유예요. 아직까지 소유권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점유. 여기에서 점유하는 것은 경작권을 얘기하는 경작권. 그리고 개간지 증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종전의 집단 경작 방식, 공존을 통해 집단 경작 방식으로 해서 노역지를 내는 것보다는 무수에 의해서 토지 명적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지에 따라서 실무 조세를 징수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자를 폐지한다. 이때 자라는 건 노역에 의한 공동 경작을 폐지한다. 이런 의미죠. 자,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약간 서양사나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보통 지대의 변천 과정, 지세의 변천 과정은 세 가지죠. 처음에는 공동 경작을 통해서 한번 노역지대요. 노역지대. 또 노역지세죠. 그다가 이제 뭐냐면 생산물 지대로 넘어가죠. 생산물 지대. 생산물 갖다 받죠. 현물. 그 다음에 화폐지대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동 경작 형태에서는 노역지대는 초창기 다 우리나라나 서양도 그렇죠? 서양의 고전 장원제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고시대 때나 고대시대 때 그런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생산물 지대, 화폐 지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 보이는 게 여기 나온 거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일단 읍내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고요. 이제 시족 공동체, 음락 공동체가 조금씩 이제 붕괴됐다는 걸 보기는 없지만 그 시반을 보인다는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음락 공동체가 이 당시 춘추 중기 때 붕괴됐다? 말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 거죠. 가속화됐다. 출발점이 됐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족 공동체 해체와 토지 사유화인데 토지 사유화는 예전에 이제 사유화부터 볼게요. 사유도 소유권이 있는 건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매매, 양도가 가능한 거야. 양도, 매매, 양도. 근데 보유나 이제 경작권은 매매, 양도가 안 되죠. 이거는. 근데 매매, 양도가 가능한 소유권인데 예전에는 음락 공동체가 전체 소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가 철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별 소유가 되면서 개별 경작이 되면서 소유권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철제 농기구가 얼마나 일반화됐지 시점이 중요해. 근데 아까 했던 중국 학계 견해와 보통 일본 학계나 뭐 다른 학계 견해가 좀 달라. 중국 학계 입장에서 무조건 빠른 게 좋죠. 얘네들 입장에. 중화 민족의 위대성을 좀 더 내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그 극대화시켜서 친소 공대해갖고 중국 애들도 가장을 좋아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르게 시점을 정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이미 BC 6세기 때부터 항하 유역과 양자강 유역 지역에 철기 시대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국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국시대 중기 가서야 철제 농기가 보급됐다. 왜냐하면 유물 유족들이 전국시대 때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 견해에 보면 이제 철기 출토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때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 이제 부터 중국 전역에 고도 분포됐고요. 고도인가 이게 고도? 네, 고도 분포돼 있고, 그다음 이전까지 모장에 국한돼 출토된 거니까 보통 철기가 귀할 때는 이거를 뭘로 사용했냐면 부장품을 사용했어. 우리나라도 이제 삼한시대 같은 경우에는 무덤 파보면 이게 철제가 철기 이게 뭐라 그러죠? 판상철부죠. 철개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널리 보급되면 이제 시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장품을 사용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부장품보다는 생활유익에서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철 유적지가 제국의 국토뿐만 지방에서 다수 발견되고요. 그리고 상당수가 농기구가 많고, 그리고 철기의 유형도 다양하고 형태도 실용적이고 가공 기술이나 열 처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철기 제조업 기술도 되게 높다. 그래서 춘추 시대 때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일부 지역이고 일부만 사용했고 철제 농기구, 철제 가공 기술도 뛰어나지 못했는데 많아서 전국 시대는 널리 확산되고 지방까지 보이고 그다음 철제 가공 기술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철기가 왜 전국시대 때 널리 사용될 수 있었나? 일단 춘추 말에서 전국 초기에 상공의 발달과 사회적 분업을 통해서 이게 철제가 많이 교류가 됐고, 그러니까 국가 관리 간용소금을 많이 세워가지고 소농 안정정책으로 철기를 널리 보급했어요. 왜냐하면 목기나 석기보다는 철기를 널리 보급해야지 농가 생산도 올라가고 국가도 그만큼 잉여 생산 수치도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중국사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서양사보다 중국사가 좀 요즘에 추세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 정도 봐도 돼. 교과서 아니 그 서계 정도 보고 교과서도 좀 약간 내용도 보면 되는데 중국사는 교과서 보면 안 돼요. 교과서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동계 한의중은 일단 필수고 가끔마다 논문 이상한 데서 골라 떨어지거든요. 요즘에는 서계에서 좀 서양사에서 좀 어렵게 나왔지만 예전에 동양사에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 강자 중국사까지 좀 해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수리시설 확충을 볼게요.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주로 군사적 용도로 이제 수를 개척했는데 공성령이나 대개 이제 공성령이라는 것은 그 성 주변에 이제 한올파죠. 한올파 가지고 그 뭐냐면 저기 침입 박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말하는 것 같고. 근데 전국 시대는 이건 용도뿐만 아니라 이런 수를 통해서 그 토지 개간이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엔 수전 정책을 많이 했죠. 땅을 나눠주는 정책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땅들이 대개 보면 주인 있는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항무지 같은 것들 나눠줘. 그럼 개간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단 농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리 개간 시설하면 수리 물을 대줘야죠. 예, 그래서 이 물을 저수지라든지 이런 수리 개간 시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인력을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수정과 함께 이런 수리시설 확충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건 또 재민지 배치제와 연결돼 있죠. 땅을 주고 국가가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농사를 짓고 항문을 개간해갖고 거기에서 얻은 뭐냐면 농산물 가지고 또 군대도 이제 양성하고 그리고 전쟁도 군량되고 그런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호재민의 어떤 그 조직력과 노동력의 동원을 해서 투입을 했고 처리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뭐냐 그 공사가 수월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특징은 원래 있던 저수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문을 또 건설해갖고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언을 개발했다. 이게 뒤에 언자가 많은데 뒤에 그 언이 이제 많이 언은 뭐냐면 운하의 운하. 이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 운하라는 것은 그 물자를 대규모 수송할 때 상당히 필요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내륙 해운이 발달됐거든요. 강과 강 사이의 그 물자 이동.
그래서 강과 강 사이의 밀접일 때 운하가 필수적이야. 왜냐하면 강이라는 게 서로 끊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운하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물을 가다 놓고는 운하 평소에 사용했다가 물이 부족하면 또 수리 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목적인 거야, 이 원이. 자, 그리고 개간을 통해서 염분 제거및 진흙을 통해 시비 효과를 또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수적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대표적인 개간 사업, 관계 사업을 이제 보면, 관계 사업을 보면 전국구가 있어. 진나가가 이제 그걸 이제 했는데 그 여기 전국구 내용을 보면 수공이었던 전국이 이게 전국은 수공은 뭐랄까 수리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 기술자 전국 사람 이름이에요. 그 전국의 항해의 지류인 경수를 끌어들여 300리에 만드는 전국 건데 이걸 열어서 4만경에 개간을 하여 진해 부흥을 촉진시키는 게 좋은 예다. 자, 이러한 수리 개간 사업, 개간이죠. 개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뒷받침에 가능했고 이로써 볼모의 항무지가 옥토변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전국의 농업혁명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 결과 종래의 농업 생산에 비해 거의 3배나 4배에 거쳐가지고 수확량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강제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주변에 이주시켰어. 그러면서 여러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이게 니죠, 니. 요 외에도 뭐 강제 이주 정책을 만든 것도 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척지하면서 간척지하면서 만든 니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대 때 하부 단위가 돼요. 니. 그래갖고 이제 지난 시대 때 하부 단위 니고 그걸 묶으면 항이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호포 장수 12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성토평원 개간 진나라 항구 도간원 그런 것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운하와 관련된 건데 운하는 아까 처음에 했잖아. 수도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 상업과 송업 발달. 자, 요때는 상업이 발달되죠. 일국의 직접 통치 지역이 확대되면서 상인들이 이제 예전에 수백 개, 수천 개 국가에서 몇 개 국가로 나눠지니까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육상 및 수상 고통이 향상되고, 화폐 강범위 유통, 그리고 경제 발전이 지역적 불균형이나 지방 특성물 중에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에 자급자족적 시대였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이제 자기 지역을 물품을 특화시키죠.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생산하는 거야. 비교급에 있는 상품들. 그래서 이걸 이제 갖다 팔면서 다른 그 지역과 교환을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상권이 형성돼. 그래서 이미 정치적 통일하기 전에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기 시작, 상호 유전성이 긴밀하게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철기 수공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철기의 상품화, 철제 농nghiệp 보급되고 농업 생산 상승이 상승되면서 잉여 농산물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농업과 수공업 분리,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시장의 발전했던 고정시장의 출현과 도시 인구의 어떤 증가. 그러니까 이제 관료나 상비구나 이런 것들 소비 인구들이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거 등등이 상품 유통의 원활화와 상품 수요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통치 영역을 넘어서 전국화시키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통일의 어떤 배경이 또 돼요. 경제 통일 배경. 밑에 이제 수공업 문제 쭉 한번 보시고요. 그럼에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국경이라는 게 있죠. 7개, 8개는 있잖아요. 각각 나눠져 있으니까 국경 통과의 규제나 관세를 한 국가만 매기하는 게 여러 국가를 하니까 이런 관세의 중충적 부과, 동양의 불통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경제 질서의 일원화를 통해서 하나의 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치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진시황의 통일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변화에서 이제 가단위도 이제 중심 사회 편제되는데 가라는 것은 이제 보통 아버지들 기준에서 부부를 기준으로 5명 정도를 가라고 하죠. 이게 가능했던 것이 아까 전에 그 철기 농사 철기가 널리 보급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도 개별 경쟁이 가능했던 거고요. 배경을 보면 잠깐만요.
기존의 시족사회가 붕괴되고 생산이 증대되면서 생산의 기본 단위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 대상이 이제 음락이 아니라 가단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단위의 개별 경쟁이 집단적 생산 조직보다 더 효과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단위로 바뀌면서 음락이 해체되면서 말단 이를 묶어서 향을 묶어서 현 이런 이제 군현제적 지배 질서가 바뀌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 의미는 안정된 소규모의 자립론을 기초로 한 전제 지배가 가능했다. 그래서 개별 인식 지배 체제를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붕괴됐는데요. 예전엔 자기당 계층은 이제 작은 봉건 귀족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귀족 계층만.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관례제나 새롭게 작제를 만들어서 서민층까지 확대됐죠. 그래서 한민화 출신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그래서 사라는 의미도 바뀐다고 했죠. 원래는 현황을 바탕으로 한 말단 지주층인데 귀족의 의미에서 이제는 어떤 의미로 능력이 있으면 모두 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서민들도 국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 이걸 국공수작제라고 하죠. 국공수작제.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상하이 범법에 나오잖아요. 근데 상하이 범법 외에도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제도를 이런 제도를 실시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산업공상의 계층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전에 농민만 계층으로 인식됐는데 농민하고 그 다음에 사계층만 계층으로 인식했는데 이제 농업에서 공업과 상업이 이제 분리나눠서 예전에 소수였던 공인과 상인 계층들이 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문 집단들로 이제 확대돼요. 그래서 공인과 상인 집단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면서 상당히 많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층을 인식하게 돼. 그래서 산업 공상이라는 계층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권이 확대해서 양쯔강, 라오인강, 요하 유역이죠. 까지 해서 중화민족의 경계가 확대돼 나갔다. 그래서 예전에 야만족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중화민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 한번 동영상 개동이 있으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주 159번을 보면요. 자, 은나라가 주민족을 오랑캐 시하고 그 다음에 오랑캐 하시고 오랑캐 시하고 주가 주변 민족을 동이, 해이, 서윤같이 부르면서 야만시한 것은 아직 중국 민족의 통일성을 형성하지 못한 증거를 하겠다. 춘추 5패 중에 중원에 위치한 제, 진나라, 송나라는 중원의 문화민족으로서 하나고 지칭하죠. 예. 그래서 요 하나의 의미는 중원의 민족이야. 중원의 민족. 병방의 진, 초, 오, 월을 오랑캐하고 야만시했다. 그러나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오랑캐 윤적은 모두 하제국을 통해 중나라 민족으로 이제 통일되어 민족의 구성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병방의 초진연월도 점차로 중원문화에 동화되면서 한민족의 민족적 통일이 추진되면서 중국으로 발전돼 나갔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 이전에 각 지역의 다양한 언어와 풍습이 전국시대 격벌을 거쳐서 중국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뭐 등등.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원래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하의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춘추 전국시대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하 문화 속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들과 언어가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역별로 언어가 되게 다르잖아. 강동어하고 상해어나 북경어 이거 다 다르잖아요. 통역이 서로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을 볼게요. 군사적인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좀 개념을 좀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예, 모르는 분도 가끔 계시다. 보병이 있어요. 보병은 뭐냐면, 병사인 되면 걸어 다니는 그 병사죠. 이 보병이에요. 보병. 예, 보병. 기병은 뭐죠? 말을 타는 사람이죠. 기병. 그 다음에 여기 전차가 있는데, 전차는 이게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말을 모는 사람들 전차라고요. 전차병이라죠.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은 뭐 포병, 뭐 기계화 부병, 뭐 다 많잖아. 예, 병종이 다양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전차병, 기마병, 보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이 전차가 상당히 중요시했죠. 근데 전국 시대는 보병이 중요시했어요.
전국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전쟁 때는 세 개가 다 같이 하지만 이게 중요성이 좀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춘추 시대는 어떻게 이제 싸우냐면 차전이었어요. 전차들이 쭉 나열돼 있어. 전체 상대방. 그래서 평원전일 경우에는 그 전차 옆에 이제 좀 보병들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 얘네들이 이제 뭐냐 각자 돌격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승패를 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성을 공성전일 경우에는 이 전차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 공성전이면 전차들이 이렇게 쭉 포위돼요. 그 다음에 기다려. 얘들이. 그러면 이제 식량 떨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버티지 못하면 내려와요. 그래서 성하지맹. 성 아래에서 맹을 맹세해요. 그래서 물러나요. 항복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싸웠어.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전국시대보다는 그렇게 뭐냐면 많지가 않았어요. 군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한번 싸울 때도 10,000명, 20,000명, 물론 큰 싸움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운 거죠. 자, 근데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달라져요.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기병이라는 게 등장해요. 기병. 이 기병은 원래 중국에 없었던 곳인데 기병은 말을 타는 거잖아요. 원래는 홍로족들이 이제 주로 했던 거예요. 유목민족들이. 근데 이걸 기록에 보면 조나라의 무정왕이라는 사람이 이걸 배웠다고 해요. 조는 이제 홍로하고 국경선을 이뤘던 이제 그 국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홍로족부터 기병을 차용해가지고 기병을 이제 말을 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전국시대부터는 이제 기병이 등장해. 그리고 보병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죠. 보병은 일반 민들을 이제 동원해갖고 보병을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철제 무기를 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전국시대는 규모도 커지고 일반 민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병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일단 평원전일 경우에는 각각 역할이 있어요. 보병이 일단 주적이에요. 보병을 세워놓고 양쪽이 그 양쪽에 기병이 있어요. 기병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리고 앞에는 뭐냐 전차병이 있어요. 이 전차의 역할은 뭐냐면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를 돌진해서 일종의 탱크가 보시면 돼요. 양쪽에 진영을 무너뜨리는 게 전차 역할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공격하냐면 그때 이제 기병이 공격해. 기병은 뭐 어떤 역할이냐면 주로 이제 뭐냐면 측면이요. 그 기동력을 이용해서 측면하거나 습격하기 위해서 하거나 적이 도망갔을 때 뭐냐면 쫓아가서 목을 베는 역할을 기병이 해요. 그리고 주요 전투는 뭐냐면 보병이 하는 거죠. 보병. 예. 이렇게 해서 기병의 역할과 그다음 보병의 역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차의 역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보병이 주 역할을 했다. 특히 이제 그게 이제 보병이 잘 했을 게 뭐냐 산악전이나 그다음에 저 강남에 있는 이제 호수가 많은 지역, 저수지가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공선전을 할 때는 이게 절대 필요해. 왜냐하면 이 당시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잖아. 말이 나는 전차든지. 그리고 저희 호수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 마을 전차들이 빠져 강남 그런 데서는. 그리고 산악 지역 같은 데는 올라가지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병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병은 산악 지역이나 그 당시 또 저수지나 그 소택지 이런 호수나 이런 데만은 강남 지역 오나나나 초나라에서 이제 출발해서 중원에 확대됐던 거예요. 그리고 보병은 일반 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규모도 또 뭐냐면 되게 크죠. 한 번 전투를 하면 보통 뭐 한 그 10만 명, 20만 명 동원하고 어떤 전투는 장평 전투 같은 경우에는 70만 정도로 싸웠다 그래요. 그때 죽은 사람이 한 3, 40만 되고 그래서 춘추 시대 때부터 더 병력이 많아지고 인마 살상률도 되게 높아졌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이전에는 지배층 국인만 주로 전차전에 참가하고 그다음 민들은 이제 동원되는 일부만 동원되는데 전국시대 이후에는 일반 농민도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병전이 유리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산악거주 이민족과 전투에서 차전이 비효율적이야. 차는 그 산악 지역을 올라가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강과 호수가 많은 지역, 오월 지역에는 보병이 상당히 유리해. 그래서 거기 중심에서 보병이. 왜냐면 말 같은 건 가다가 말이 진흙에 빠지면 발이 발목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을 갔을 때 그 주로 기병을 대규모 조직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동사 때문에 많이 죽었다. 동장군 때문에. 그냥 동장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날이 풀리면서 진흙탕 때문에 이게 되게 고전했다고 그래요. 진흙탕은 아까 전에 기병을 이제 기동성을 저하시키는요. 오히려 겨울이는 더 좋아. 기병 입장일 때는. 겨울은 아주 땅땅하잖아. 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유목민주 때 우리나라 공격할 때 되게 겨울에 맞춰갖고 공격한 게 그 이유인데. 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기병이 상당히 훨씬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병 기동성이 높였던 게 전차나 악천후의 비율적인데 그에 비해서 보병은 악천후나 이런 데 공성전에도 뛰어나. 여기 하나 적으세요. 공성전에도 상당히 뛰어나다. 성을 공격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술 운영은 차승, 기병, 보병, 상군이 적절한 배합을 하고 주력이 보병이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수단도 진보됐죠. 왜 공격을 해왔으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창과 카이지 서로 발전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국의 전략 요충지에 간세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했고요. 변경의 장성을 축조했는데 좀 홍루족을 막기 위해서 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전 그 진 때, 한나라 때, 조나라 때, 진나라 장성을 서로 연결해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의 기초가 됐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장성과 장성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이 대규모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사회 혼란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연망도 되게 커졌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한 개의 전투, 한두 번의 전투에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는 그 당시 그 각 국가에서는 정치, 경제, 인구, 기술 다 뭐냐면 전쟁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야. 총력전 하는 거죠. 그러면 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끄집어내려면 어떤 나라의 법과 제도를 뚜렷 고쳐야 되잖아. 총동원 체제를 만들려면. 이게 뭐냐면 범법이죠. 예. 그래서 범법을 해서 성공해야지만 어, 민과 물자를 뭐냐면 최대한 동원해갖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제일 잘했던 나라가 진나라잖아요. 진나라. 예, 진나라가 그 역할을 되게 잘했다. 그래서 결국엔 진나라가 범법에 성공해가지고 전국을 통일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그 전국시대 군주권 강화와 관료의 정리와 범법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그 제자백과 사상도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잠깐. 제가 이거 서포트즈를 안 했네. 서포트즈 그 인증번호를 예, 적어 놓을게요. 일단 예, 12번이에요. 12번. 12번.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